세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가장 잔인한 배신자가 되는 것. 내가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아내는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웠고 더 이상 내 우울함을 감당할 수 없다는 변명을 내뱉었다. 그리고 변명조차 가증스러웠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안개 낀 눈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지된 열정 속에서 길을 잃은 눈빛, 매혹적이고 은밀한 불륜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간 후 후회와 허물함만 남아 안개처럼 흐려진 눈동자. 저는 37세, 아내 36세와 결혼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고 함께 성장하며 성인이 되었기에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솔직히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어 판단조차 흐려진 상태입니다.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 과거를 조금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군요. 세부적인 부분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평탄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고 반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지만 결국 어머니의 불량한 친구들 때문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셨죠. 그리고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도 저였습니다. 119에 신고한 것도 저였고요. 그 일이 제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아마 평생 다 헤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며 자랐고 나아가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불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후 저는 먼 친척 집에서 자라게 되었고 처음엔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제 마음을 서서히 녹였죠.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요. 어릴 때부터 저는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일찍부터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며 버텨왔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지윤을 만난 것이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친구로 지냈고 처음부터 연애 감정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성에 대한 불신이 컸던 만큼 지윤과의 관계는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건강한 관계 덕분에 저는 서서히 제 안의 벽을 허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둘 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교에 진학했고 다시 함께 졸업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결국 함께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쓸데없이 반항심이 강했던 저는 그 가능성을 부정하며 일부러 모른 척하곤 했죠. 대학교를 졸업한 지 2년쯤 지나서야 저는 지윤에게 정식으로 연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9년 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지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모두 함께한 것은 아니었지만 내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내가 겪었던 가장 힘든 싸움들도 곁에서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내가 그녀에게 상처가 될 말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의지하는 일이 많았지만 나는 항상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그녀는 언제나 괜찮다고 말하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그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있는지, 내 문제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하지만 지윤은 늘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끝까지 함께할 거야. 이 정도면 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배경 설명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약 4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나는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내 안에서 강한 힘을 발휘했고 아무리 많은 상담을 받아도 완전히 떨쳐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런 심한 우울증 에피소드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때의 상태는 무려 5일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지윤은 최대한 내 곁을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지윤은 처음 이틀 동안은 내 곁에 머물렀다. 하지만 셋째 날이 되자 그녀는 어딘가 차가워 보였고 갑자기 할 일이 있다며 나갔다. 그때 나는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어서 그녀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묻지도 못했다. 그녀는 그냥 나가버렸고 한참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왔다. 몇 시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이틀 동안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마지막 날 나는 그녀가 새벽 1시쯤 돌아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차렸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느끼는 감정 때문에 따질 기운조차 없었으니까 나는 이 모든 우울한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에야 그때의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그녀답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그 순간에는 외도를 의심하지도 않았다.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이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몇 번이고 그녀에게 이 이야기를 꺼낼까 고민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넘겨버렸다. 아마도 내가 바보 같았던 거겠지. 그러다 2달쯤 뒤 정말 최악의 하루를 보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하나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나는 이번엔 정말로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다. 게다가 그녀가 나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건 분명히 이상한 행동이었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더 힘들었지만 다행히 이번에는 심각한 우울증 에피소드는 아니었기에 밤이 되자 기분을 추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나는 하던 게임을 멈추고 그녀에게 물었다.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나는 전혀 추궁하려는 의도로 묻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마치 공격을 당한 것처럼 날카롭게 반응하며 왜 나한테 그렇게 몰아세우는 거야? 라고 되받아쳤다. 갑자기 벌어진 반응에 나는 순간 멍해졌다. 나는 전혀 기분 나쁘게 말한 적이 없다고 확신했는데 그녀는 마치 폭발하기 직전처럼 보였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차분하게 다시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10초 동안 날 노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다.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었는데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 솔직히 말해서 그 대답은 수상쩍었다. 그래서 나는 2달 전 내가 심하게 우울했던 기간 동안 그녀가 자꾸 외출했던 일도 함께 언급했다. 하지만 지우는 기억도 안 난다는 듯. 그때가 이미 2달이 넘게 지난 일이었으니 그녀를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이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점점 어떤 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사이가 다시 괜찮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의심이 떠나지 않았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다. 다만 그게 정확히 뭔지 감을 잡을 수 없었을 뿐이다. 그러다 지훈이 3번째로 사라진 날. 이번엔 내가 우울한 날도 아니었고 단순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녀는 다시 사라졌고 이번에는 확신이 들었다.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이어갔고 이번에는 그녀도 화를 내거나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혹시라도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행적을 이야기할까 기대했지만 그녀는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내가 직접 알아내기로. 나는 원래 IT 기기에 익숙한 편이었다. 그리고 지훈이 샤워하러 가면서 휴대폰을 두고 간 순간 나는 바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구글 지도에 들어가 그녀의 위치 기록을 확인했다. 그녀는 한 술집에 갔다가 이후에는 어느 주거지로 이동했다. 이전에도 사라졌던 날의 기록을 다시 확인해보니 패턴이 비슷했다. 같은 술집에 갔지만 그날은 다른 집으로 향했었다. 나는 그녀의 이동 기록을 휴대폰으로 찍어 두었다. 어차피 더 조사해볼 생각이었으니까 만약 그녀가 갔던 주소가 정말 친구들의 집이라면 나는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처음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던 날의 위치 기록도 확인하려 했지만 그 순간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불확실함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단순한 주소 정보만으로 필요한 진실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만이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가능성은 2가지였다. 지훈이 나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친구들과 가볍게 술을 마시러 다닌 것뿐이거나 술집에 갔다가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 일이 그녀가 말한 것과 일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밤을 보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결국 욕실에서 나왔고 나는 어떻게든 태연한 척하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모든 말들이 목구멍에 걸린 듯 힘들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잠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에서 빼내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정말 그녀가 깨어날까 봐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버렸다. 하지만 다행히 그녀는 깨지 않았다. 나는 서둘러 기록을 확인했다. 결과는 똑같았다. 그녀는 3번 모두 같은 술집에 갔고 그중 2번은 같은 집으로 향했다. 그 순간 나는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
처음엔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 고민했다. 그 주소에 누가 사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더 쉬운 방법이 떠올랐다. 그녀를 스스로 덫에 빠뜨리게 만들면 된다. 그 다음 주말 나는 우울한 척 연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동안 수없이 감정을 숨겨온 터라 쉬울 줄 알았지만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다. 그리고 예상대로 저녁 6시쯤 지우는 방에 들어갔다가 옷을 갖춰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자신이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겠지. 몇 분 뒤 나도 움직였다.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한 채 그녀가 향한 술집으로 갔다. 혹시라도 그녀가 나를 알아보면 이 계획은 다시는 쓸 수 없을 테니까. 술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혼자 앉아 있었지만 이미 술 한 잔을 주문해 놓고 있었다. 나는 혹시라도 친구들이 곧 도착할까 내심 기대했다. 그녀가 날 알아보지 못할 구석진 자리로 가서 앉았고 오랜 시간 기다리던 끝에 한 남자가 그녀 옆에 앉았다. 처음에는 둘 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가 먼저 말을 걸었고 그녀는 어색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서로 모르는 사이 같았다. 하지만 만약 내가 10분 늦게 들어왔다면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른다. 둘은 어느새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지우는 그의 팔을 가볍게 건드리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더 볼 필요도 없이 모든 걸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아직도 어딘가에서는 그녀의 친구들이 나타나길 바라는 멍청한 기대감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1시간쯤 지나고 술을 몇 잔 더 마신 후 그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술집을 나섰다. 나는 조용히 따라갔다. 둘은 골목길을 따라 3블록 정도 걸어간 뒤 한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걸로 끝이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애초부터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나에게 이 장면은 그야말로 폭탄과도 같았다. 나는 길 건너편에서 건물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기다리기로 했다. 그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고 그걸 증거로 남긴 뒤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게 내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남자와 함께 나오는 걸 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그들이 건물의 밝은 입구 아래 서 있는 모습을 몇 장 찍었다. 그리고 그녀가 남자와 작별 인사를 하며 키스하는 순간 나는 마지막 사진을 찍었다. 그 순간 이성을 잃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나는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다. 하지만 누가 나를 탓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소리를 지르고 분노에 차서 그녀에게 따졌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지. 비슷한 말들을 반복했던 것 같다. 옆에 서 있던 남자는 멍청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거의 주먹이라도 휘두를 뻔했지만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들어가. 그러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결국 그 자리엔 나와 지우만 남았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마주보고 서 있었다.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엉망진창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세상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누구든 배신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울 때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왜? 지우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너의 우울증과 감정 기복에 지쳤어. 너무 힘들었어. 나는 행복하고 싶었어. 그 말이 내 가슴을 깊숙이 베어버렸다. 며칠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다. 나는 예전부터 그녀에게 물었었다. 정말로 나 같은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느냐고.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그때마다 그녀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야. 하지만 그녀는 결국 나를 버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뒤돌아 걸어가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아무 방향도 없이 그냥 길을 걸었다. 위험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나는 다쳐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 고통이 끝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무언가가 일어나서 이 모든 걸 잊게 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지금 돌아보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나에겐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었다. 한참을 방황한 끝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우는 이미 와 있었다. 아마도 자신이 했던 말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깨달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겠지.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애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를 보는 것 자체가 역겨웠다. 당장이라도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조차 아깝다고 느꼈다. 그날 밤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안도했다. 그녀와 마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기뻤다. 어디에 있는지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관심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녀도 나처럼 아프게 만들고 싶다. 내 삶은 늘 고통의 연속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안식처라고 믿었던 사람이 그 고통에 마지막 칼을 꽂았다.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다. 그녀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녀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 이걸 읽고 있는 모두가 내게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녀가 나처럼 아파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면 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든 닫을 수 있을까? 복수할 생각은 있어도 그녀처럼 바람을 피울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 건 내 방식이 아니니까. 내 지난 글에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솔직히 이렇게 내 약점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댓글이 따뜻하고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다. 지금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여러분이 해준 조언을 바탕으로 나는 나름대로 가장 좋은 길을 찾기로 했다. 먼저 그녀를 불러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나는 이미 이혼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마친 상태였다. 우리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었다. 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단 한 번만 바람을 피웠다면 어쩌면 나는 멍청하게도 용서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여러 명과 관계를 가졌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했던 그 끔찍한 말들, 그 모든 걸 떠올리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여자와 다시는 사랑할 수 없다고. 지윤이 내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 곧바로 물었다. 대체 몇 명이나 만난 거야? 그녀는 처음엔 단 한 명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 나는 계속 몰아붙였다. 그러자 그녀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끝까지 잡아댔다. 결국 나는 허세를 부려봤다. 탐정을 고용해서 다 알아봤어. 그리고 한 곳의 주소를 말했다. 그 다음 또 다른 주소를 말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그리고 마침내 실토했다. 3명. 이게 완전한 진실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나에겐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이제 더는 같이 살 수 없어. 그녀는 예상대로 매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조용해졌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들고 나갔고 나는 남은 하루를 술에 의지했다. 결국 우리는 본격적인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다행히도 나는 그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덕분에 상황은 내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내 정신건강 문제가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었다. 그녀와 그녀의 변호사는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강조하며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이쯤 되니 정말 역겨웠다. 내 평생의 고통이 그녀를 변호하는 무기로 쓰이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녀의 불륜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이혼 과정은 길고 지저분하게 이어졌다. 영화에서 보던 대로 원래 이혼이라는 게 다 그런 걸까? 결국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가 나와 내 정신건강 문제를 감당하며 살아온 것이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듯이 포장해냈다. 나는 인정한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불륜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대체로 이혼 과정은 내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위자료도 피할 수 있었고 나쁜 기억만 남을 아파트는 포기했다. 대신 차는 가져왔다. 집보다 차가 내게 더 쓸모있을 것 같았으니까. 이혼이 마무리되고 몇 주가 지난 후 나는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윤과 내가 갈라섰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렸다. 나는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말했다. 그녀가 나의 우울증을 이유로 바람을 피웠다는 것까지. 친구, 가족, 동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집주인에게까지 같은 내용을 보냈다. 그녀가 어떤 인간인지 모두가 알게 해야 했다. 그래야 그녀와 엮이는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테니까. 1시간 뒤 지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10분 넘게 날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듣기만 하다가
말이 끝나자 전화를 끊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단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다. 다만 내 메시지를 받은 한 직장 동료가 답장을 보냈다. 그녀가 직장에서 험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내가 한 말을 번복할 생각은 없냐고 묻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대로 익십했다. 더 이상 연애를 할 생각이 없다. 여자가 남자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나는 그걸 뼈저리게 배웠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다쳐볼 마음은 없다. 물론 그냥 가볍게 만나는 정도는 할지도 모른다. 몸이 필요로 하는 건 있으니까. 하지만 진지한 관계는 바라지 않는다.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다. 여자가 없는 삶이 더 단순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래도 누군가는 평생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날 수도 있겠지. 그런 행운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싶다. 하지만 나는 그 모험을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솔직히 이번 일 겪으면서 난 사랑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직접 겪고 나니 이제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쉽게 열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겠지. 어차피 상처받으면서 배우는 거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함께할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과정일 뿐이니까. 혹시라도 나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배신당한 건 내 잘못이 아니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야 할 책임은 결국 내 몫이라는 것.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테니까 구독하고 함께 해주면 좋겠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자.